예순 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주말 검사 인원이 감소한 영향을 감안해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증 환자는 일주일 만에 30명으로 3배 늘었습니다. 대한감염학회가 3단계 격상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통합당은 민노총과 민주당을 엮어 비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류에도 지급 대상을 두고 이낙연 의원은 차등 지급을 주장했고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10만 명이 모인 맥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한시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 업무만 유지됐습니다. 오는 수요일엔 전국 모든 병원 의사가 파업에 들어가 진료 차질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수요 대비 공급량이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월세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13.8%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마치 사르는 판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266명으로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가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고 이와는 무관한 새로운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이 아니라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당장 격상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은혜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266명 가운데 국내 발생은 258명입니다. 서울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 등 70% 이상이 수도권입니다. 확진자가 200명대로 감소한 건 나흘 만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도권에서 시작된 거리두기 2단계 효과로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주말의 검사량 등을 고려하면 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휴일인 어제 진단검사 건수는 13,000여 건으로 평소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4명 추가돼 총 875명으로 늘었습니다. N차 감염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가 168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40명 증가해 176명이 됐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사례는 18.5%에 달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또 미분류의 신규 감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속하게 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인 환자 증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는 발병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높다며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중증 환자도 일주일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전국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의 80%가 이미 찼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자 수가 더 늘면 매우 심각한 상황, 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모두 32명. 일주일 동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등 집단 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한 데다 60대 이상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중증 환자 비율도 늘어난 겁니다. 일일 평균 위중증 환자도 14.8명으로 14.1명에 비해 증가한 상황입니다. 열흘 후면 중환자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339개 가운데 69개가 비어있고 전남과 광주는 각 1개씩, 충남과 전북은 빈 병상이 아예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도권의 병상 상황들을 보면 사실상 거의 포화 상태에 도달해 있고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에 붕괴가 올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은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상들을 확보하고 그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중증 환자의 어떤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주에 중증 환자 병상 30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거리두기 3단계로 바로 올리는 데는 신중합니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료 학술단체들은 지금도 늦었다며 신속한 격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상배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공식 요구한 건 대한감염학회와 결핵 및 호흡기학회, 응급의학회 등 9개 의학회입니다. 이들 학회는 공동성명서에서 현재 유행 상황에서 거리두기 2단계 대응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깜깜이 환자 비율과 집단 발병 양상 등이 이미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지금 3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어쩌면 빠른 조치가 아니거든요. 통제가 적절히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되는 등 의료 체계가 한계에 이른 것도 3단계 격상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초기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등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 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감염 집단이 전국적으로 3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와 관련 없는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끊지 못하면 동시다발적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샐러드 전문점. 지난 14일 이곳에서 식사한 A씨가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함께 식사한 지인 2명과 당시 비슷한 시간에 음식점에 있었던 다른 손님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최소 10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에요. 아니요, 그 테이블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제 확진자 1명이 나왔던 인천 서구청에서는 직원 2명과 확진자의 가족 등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나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같은 부서에 있었으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전남 순천의 푸드코트 관련 집단 감염은 서울의 한 가상화폐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가 주최하는 설명회에 8월 13일에 참석하신 것을 확인을 했고, 또 근데 이 같은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확진자들이. 하지만 첫 환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안양 샐러드 전문점과 인천 서구청 집단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깜깜이 소규모 집단 감염까지 잇따르면서 최근 2주간 발생한 감염 집단이 30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별 감염 사례 가운데 특히 주목해봐야 할 사례 중심으로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시내버스 기사 가운데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확진됐는데 해당 노선은 한때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림동의 보성운수 버스 차고지. 건물 입구에 폐쇄라고 쓰인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21일 이곳 보성운수 소속 버스 기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기사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버스 기사들은 구로에서 서울대까지 운행하는 6512번과 구로에서 영등포역으로 가는 5618번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두 노선은 어제 오후 4시간 정도 운행이 중단됐다 재개됐습니다.
출퇴근하시는 사람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다고. 네. 그래 직접 타실 건데 좀? 네,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방역당국은 보성운수 직원과 가족 등 배가운 2명을 검사했지만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승객들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고 마스크를 꼈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승객은 마스크 착용을 이제 저희 CCTV 확인했을 때 다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운전기사하고의 이제 거리가 띄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해당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증상을 보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감염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응급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라남도 순천의 보건소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검체 검사를 하던 직원까지 감염됐습니다. 이 뉴스는 김다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오늘 외래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은 모두 9명. 이 병원의 의료진 확진자는 응급중환자실에서 집중 발생했습니다. 9명 가운데 7명이 응급중환자실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내시경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간호사의 남편까지 2차 감염돼 병원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모두 폐쇄됐고 접촉한 환자를 포함해 30여 명이 병원에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이지만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이렇게 통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처럼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만 이제 복닥복닥 이제 근무를 하니까. 전남 순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하던 직원도 확진됐습니다. 이 직원은 온몸을 감싸는 레벨 D 방호복까지 입고 있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고 땀을 닦던 보건직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확산된다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방역당국은 검체 채취 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함께 방호복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날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단체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2,000명 규모의 노동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대회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역당국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에서는 방역도 정치 편향적이라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파란색 티셔츠 차림의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사회자 요구에 단체로 구호와 함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은 당초 8.15 노동자 대회 2천여 명이 참석하겠다고 신고했다가 집회가 금지되자 기자회견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참석 인원은 1,0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A씨도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지난 2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노총은 집회 참석자 가운데 A씨만 양성이라며 당일 행사와 코로나 확진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접촉했던 2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방역당국이 민노총 행사 참여자 명단 확보와 코로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치 편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을 연관시키려고 정부 여당이 지금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회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민노총 집회 참석자 감염원 등을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도 바이러스가 잇따라 전파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까지 뚫렸는데
교육당국은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개학했지만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과 후 돌봄교사인 A씨와 학생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학생과 교직원 367명은 긴급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선별교사 끝났어요? 네, 오전에 끝났어요. 검사 다 받은 거예요, 학생들? 네, 표정까지 전체. 돌봄교사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출근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확실하진 않아요. 이거 조사 중이어가지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최근 사흘간 전국에서 학생 70명, 교직원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등교가 중단된 학교는 1,845개교로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선 모든 학교의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일정 기간이라도 온라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교육감들도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나 거리두기 3단계 전이라도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유 부총리도 이에 공감하고 교육청과 함께 미리미리 필요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기도 했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 공기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은 코로나에 더해서 더위와의 사투도 벌여야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의료진들의 진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흰색 방호복 차림의 의료진이 의자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쐐니다. 에어컨 앞에서 땀을 식히고 아예 아이스 조끼를 걸치기도 합니다. 수시로 가시면 수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선별진료소에서 하루에 검사하는 인원은 광복절 집회 전보다 4배 넘게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찜통더위가 계속되자 의료진이 소방서 앞에서 탈진해 쓰러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실제 의료진들이 일하는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호복을 입어보겠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온몸이 흥건하게 땀으로 젖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냉방기기는 있으나 만합니다. 에어컨 틀어도 더워요. 바이러스가 위험하니까 저희 공부도 하고 안에도 이렇게 잔디 닫혔더라도 바람이 안 통해요. 음악 텐트는 내부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차를 밖에 두니 차 안에 온도가 올라가듯이 거기도 그렇거든요. 에어컨을 틀어도 무방비 상태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넘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전국적인 폭염이 이들의 지친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에 이어서 전임이들도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의료계의 파업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특히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영석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앞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던 전공의에 이어 일부 전임의도 진료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전임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의사로 대형 병원 내 파업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울대병원 등에 소속된 전임의 288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선별진료소에도 전임의들, 전공의들 나가서 일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인력들은 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선 일부 환자들의 수술 연기와 진료 예약 차질 등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응급 부문 말고 이제 일반 부문들에서 이제 조금씩 딜레이가 생기거나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한 집단 행동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 지도부를 만나 파업 철회를 설득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도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파업은 강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따른 사회적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방역 수칙에 저항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공무원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가 하면 한 지하철 승객은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끔찍한 폭언을 듣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쯤 40대 남성 A씨가 이곳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던 공무원 B씨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자기 그 상황을 이해자체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 빼야 되는 것들 이미 다 끼고 들어오실 수 있죠. A씨는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선풍기까지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적 상황이 있으면 수석 요구서를 보내갖고 오면은 이제 조사하고 정확한 내용을.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는 7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폭언을 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비대면 예배 공고에 반발하는 한 교회는 출입구에 공무원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말다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스스로도 자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터넷 영상으로. 부산 감천항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선박 안에서 격리 중이던 러시아 선원 2명이 무단 이탈했다 6시간 만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건 나도 다 낫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완치 후에도 원인 불명의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염만큼, 아니 감염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하나 보시죠. I just wanted to show you the amount of hair that's coming out of my head as a result of COVID. This is my hair loss from COVID-19. 자, 윤슬기 기자, 미국의 여배우가 코로나가 다 나았는데 탈모 증상을 겪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 말고 또 다른 후유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모든 완치자가 후유증을 겪는 건 아니고 또 사람마다 후유증도 다릅니다. 하지만 폐기능 저하, 만성 피로, 심장 질환, 집중력 저하인 브레인 포구, 피부 변색 등이 주로 보고가 되는데요. 완치자 140여 명 중 87.4%가 한 개 이상의 후유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미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감염자가 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코로나 증상은 주로 호흡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온몸에서 후유증이 나타납니까? 네, 일단 이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완치 후에도 바이러스가 몸 안에 살아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자,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폐를 비롯해 심장, 뇌 등 각종 장기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최소한 3분의 1이고 많게는 절반까지 1년,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다른 부작용을 지켜봐야죠. 젊은 층에서 아르면 7배 정도 뇌졸중이 많다. 그런 보고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치 후에도 이런 증상을 앓는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완치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 완치의 기준부터 논란이 되었죠. 자, 의학적 입장에선 환자의 완치지만 방역의 입장에선 보균자의 완치로 정의가 다르다는 게 의사협회의 설명인데요. 뭐 비슷한 말 같지만 실제 완치 판정 시 어떤 점을 주로 살피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완치 판정으로 통하는 격리 해제가 되려면 그동안은 PCR 검사 통과가 필수였지만 2달 전 PCR 검사 자체가 선택사항으로 바뀌기도 했죠. 자, 이렇게 후유증까지 심각하다고 한다면 이 완치 기준이 뭔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완치 대신 회복이라는 말을 쓰자. 그래야지 다 나았다고 안심하지 않고 계속 건강을 조심할 거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무서운 일인데 일단 치료 전에 백신이 좀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여권이 일단 관련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추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당정청 회동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어제 당정이 보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 주까지 지켜본다. 보고요. 추후 판단하자는 정도로. 정부와 여당이 논의를 보류한 배경엔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예산 대비 3분의 1 정도로 크지 않다는 평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 이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지급된 12조 2천억 원 중앙정부 예산 가운데 3조 4천억 원만 국채를 발행해 마련했고 나머진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충당했습니다. 또 소비를 장려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칫 방역 강화 메시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방역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시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코로나 재확산 추이에 따라 다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이처럼 여권은 관련 논의 자체를 보류했지만 지급 대상을 두고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는 대립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차등 지급을 주장했고 이재명 지사는 국민 갈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인가를 갖다가 여의 검토하면서 통합당은 더 나아가 논의를 보류한 여권을 향해 선거가 끝났으니 주저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총선 전에는 재난지원금 추경 그렇게 간대하게 하시더니 왜 선거 이후에는 이렇게 인색해지시는 겁니까? 당정청 결정과 달리 여권에서도 지급 대상을 놓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차등 지원이 맞다면서도 논의를 다음 주로 미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겁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갑자기 웬 선별복지냐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오세훈 전 시장 사례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도 여권에선 추석 연휴 전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대상과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는 항체가 생기죠. 이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게 혈장치료법인데 미국 FDA가 이 혈장치료법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매우 강력한 치료법이라면서 선전에 나서자 대선용이라는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혈장치료법을 긴급 승인했다는 겁니다. FDA는 환자 상태가 좋아졌다며 치료받은 2만 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성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data continue to pan out, 100 people who are sick with COVID-19, 35 would have been saved because of the administration of plasma.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브리핑을 자청해 치료 효과를 선전했습니다. Powerful therapy that transfuses very, very strong antibodies from the blood of recovered patients to help treat patients battling a current infection.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의 35%만 효과를 본 거라며 중대한 돌파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치료제든 백신이든 무엇이든 급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말쯤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백신이 있는데 한 달쯤 뒤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인에게 임상시험을 반드시 하게 한 FDA의 규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건너뛸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도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 FDA가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하면서 자 그럼 국내 혈장 치료 개발 상황은 어떤가? 언제쯤 공급이 가능한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혈장 치료 단계를 넘어서 이를 농축시켜서 만든 치료 약물이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혈장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와 관련해 국내에선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FDA가 긴급 승인한 혈장 수혈 방식으로 이미 26명이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혈장 치료제제 개발. 회복한 사람의 혈장에서 항체가 포함된 면역 단백질을 따로 분리해 농축해서 약물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혈장 치료제로 개발을 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기업과 함께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6개 병원에서 임상시험 2단계에 들어갑니다. 유효성,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치료제로서 허가와 또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문제는 완치자들의 혈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기준 혈장 공여를 신청한 완치자는 1,209명이지만 실제 체열을 완료한 완치자는 893명뿐입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의료기관 외 전국의 헌혈의 집에서도 혈장 공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로도 신청을 받는 등 혈장 확보 방안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코로나 진원지로 지목됐던 중국 우한에서 10만 명이 모인 맥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포를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우려에 우한시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턱에 씌워져 있는 마스크는 보는 이를 불안하게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고 곳곳에서 맥주를 따르기 바쁩니다. 지난주 중국 우한에서 맥주 축제가 열렸죠. As the 2020 Wuhan Beer Festival opens tonight, the week-long beer festival and beer also 일주일 동안 1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包括不光是酒，酒还是比较多的，特别是一些食品类的。 우한시는 코로나로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이 축제로 살아날 것으로 봤습니다. So by holding the beer festival, the city hopes to revitalize catering and tourist sectors. 하지만 축제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QR코드를 찍고 행사장에 들어가지만 이내 마스크를 벗고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십니다. 한 엄마는 사진을 찍기 위해 어린 자녀의 마스크까지 벗깁니다. 연일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우한에서는 코로나를 잊은 듯하지요. 已经把那个整个人来的那种恐惧或者说不好的人都已经放下来了。 얼마 전 우한에서 열린 대규모 풀 파티도 논란입니다. 대형 워터파크에서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수영복 차림에 서로 몸을 맞대고 열광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닥다닥부터 파티를 열었던 이날 전 세계 코로나는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죠. 우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WHO는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적이 아니다라며 재확산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론은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는 자신감이라고 주장합니다. 刚电商才走，在这里做的直播啊，他刚撤走这些东西还没撤走的。 3,8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5만 명 넘게 확진되면서 코로나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 이들이 즐기는 술 파티와 풀 파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는 물론이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이 입에 들어갈 때를 빼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데요. 아직 계도 기간이어서일까요? 여전히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시민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젊은이들의 거리인 연남동에서도 카페와 식당이 밀집한 홍대에서도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저 한 사람만 조심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규칙을 지켜서 잘 착용하면 그래도. 시민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을 반기면서도 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좀 빨리 초반에 많이 제대로 시행했으면 좀 이것보다는 좀 덜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길거리와 달리 실내로 들어가면 사정은 다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마스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로 앞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예 마스크를 벗고 대화에 열중하는 손님도 눈에 띕니다. 대화 중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지만 매장 직원들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두 분이나 세 분 오셨을 경우에는 거의 착용은 안 하고 대화는 나누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영업의 한 단편적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식점 폐업이 늘면서 중고 주방기구와 가구는 넘쳐나는데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중고 매장도 폐업을 걱정할 지경입니다. 노도일 기자가 중고 물품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폐업한 식당에서 쓰던 조리도구와 가구가 새 주인을 만나는 곳인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 가게마다 중고품이 천장까지 쌓인 채 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쌓이는 재고에 상인들은 애가 탑니다. 중고 10개가 있어도 안 나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도 안 나가요, 지금 제가. 중고도. 대를 이어 중고품 가게를 운영 중인 이동훈 씨. 요즘 폐업하는 식당이 너무 많아 사들이지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폐업하신 분들이 많이 팔려고 오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다 못해요. 또 지금 현재적으로 잘 못 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 매출이 지난해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지만 창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습니다. 엊그저께도 손님 하나 와갖고 그릇 살려다가 엊그저께 300~400명 찾았잖아요. 거의 400명.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그냥 가더라고. 자영업자 체감 경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황학동 중고시장. 상인들은 이제 중고시장의 존폐마저 걱정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정수기나 비데 등을 빌려주는 국내 1위 렌탈 업체에서 파업이 벌어져서 AS가 지연돼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그런데 또 신규 설치는 신청 즉시 바로바로 이뤄집니다. 렌탈의 생명은 주기적 관리인데 이를 나 몰라라 하는 업체를 누가 신뢰할까 싶죠.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2년째 렌탈 정수기를 쓰는 경기도의 한 가정. 그런데 정수기가 코드가 뽑힌 채 한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한 달 전 이사해 급수관 연결 등 설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기사가 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7월 20일 온다고 했다가 안 와서 8월 3일에 다시 제가 재신청을 했더니 8월 3일에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같은 업체 렌탈 비데가 고장난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 한주는 인쇄를 필터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ETS 신청 석 달이 지났는데 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자를 주는데 29일 가겠다고 자기 임의로 29일 받아간 거예요. 어제도 안 하고 30일까지.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는데도 렌탈비는 계속 나가고 애기 때문에 정수기를 놓은 건데 애기가 못 먹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저희 그래서 계속 물을 사다 놓고 있는 거예요.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미약금이 46만 원. 솔직히 그 돈이어서 벌써 살았죠. 차라리. 모두 국내 1위 렌탈 업체 코웨이 제품인데 업체 측은 수리기사들 파업에 따른 것이라며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 설치는 신속하게 해줍니다. 지금 설치하는 데는 빠른 기사님 기사들 파업으로 수리는 안 해주면서 설치는 바로 된다는 건데 설치가 그러니까 업무 순서가 설치가 1번이고요. 클레임이 2번이고 3번에 AS 제품 그래요. 8월 11일 파업은 끝났지만 오기로 한 AS 기사는 여전히 연락 두절.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수리기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접수를 갖고도 임의로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날짜를 못 맞추는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민원 1,567건 가운데 90%, 1,410건이 이 업체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본인의 자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만 늘리는데 급급하다면 이것은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업체 측은 파업이 끝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AS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으신 고객들께 사과드립니다. AS 정상화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고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노사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통과되면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단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르고 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월세 지출도 1년 새 10% 이상 늘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9,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지난 20일 591건에서 오늘 43건으로 줄었습니다. 전세 매물 수가 일주일 만에 1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데다 정부의 허위 매물 과태료 방침에 실제 전세 매물 규모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중심이 거의 90% 매물이 없기 때문에 1억에서 올린다 해도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 서울 지역에서 전세 수급 지수는 189.6. 20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전세 수급이 잘 안 된다는 건데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지난주 0.12% 올라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드물게 있는 편인데 그 전세 물량조차도 월세로 전환되게 되고 올 2분기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월세 등 주거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13.8%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월세로의 전환이 늘었다는 의미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강력한 부동산 수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우리 정부가 물물 교환 방식으로 꽉 막힌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려고 했던 첫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우리 민간 단체와 거래하려던 북한의 개성 고려 인삼이라는 업체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인데 통일부와 국정원의 소통 부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말 우리 측 민간단체인 통일농협과 북한 개성고려인삼은 북한술과 우리 설탕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 작은 교역을 강조했고 이달 초 통일부는 조건이 갖춰지면 사업 승인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지난주 국정원이 개성 고려인사 및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업체라는 것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건 철회된 거죠.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 안 한 것 같아요. 그 39호실 기업을.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통일부가 대북 정보와 관련해 국정원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에서조차 나왔습니다. 좀 소통, 정보 교류, 정보 공유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9호실 관련돼서도 그렇고 한강댐 관련해서도 그렇고. 통일부는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사업 철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농협은 개성 고려인삼 이외에도 한두 개 업체와 비슷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로 최장수 총리 기록을 썼습니다. 하지만 축하는커녕 정치적 위기를 걱정할 처지입니다. 코로나와 경제 상황 모두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지지율도 추락한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병원을 찾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차에서 내려 경호를 받으며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추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先週の検査の結果を詳しくお伺いをし、そしてまた追加的な検査を行いました。体調管理に万全を期して、これからまた仕事に頑張りたいと。 지난주에 했던 검진은 6월 13일 검진 이후 2달여 만에 예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아베의 건강 이상설을 증폭시켰습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오늘로 2799일째 총리직을 수행해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2006년 1차 집권 땐 366일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초라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엔 검사를 하지 않아 확진자 수가 적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 한 달 사이엔 확진자가 3만 5천여 명이 늘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36%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 성적표도 곤두박질입니다. 아베노믹스로 경제 지표가 일부 개선되나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2분기 실질 GDP가 27.8%나 감소하며 전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아베 총리가 즉시 또는 연내에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늘 삐딱한 사내가 매일 아침 똑같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잠에서 깹니다. The same day, over and over. 빼어난 로맨틱 코미디 사랑의 블랙홀은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사내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다가 마침내 새날을 맞죠. Today is tomorrow.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노래방 100점에 환호하고 우정여행도 떠나고 올해 초 어느 광고에서 꼽았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올해도 우린 겨우 이런 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살다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설 줄이야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많습니다. 모든 화는 입으로 들어온다기에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나를 아끼고 남을 존중하며 마스크와 한철 보내고 나니까 내가 좀 커진 것 같다. 시인처럼 마스크를 한철만 쓰면 새날이 올 줄 알았던 분이 많았을 겁니다. 잃어버린 일상도 곧 되찾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은 우리 집뿐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되찾기는커녕 모든 일상이 정지될 갈림길에 섰습니다.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오늘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이건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고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사이에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국민 경제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고통이 예상되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로 접어들면서 증상이 닮은 코로나와 독감의 대유행이 겹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소멸되지 않고 인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암울할 뿐이지만 우리에겐 3단계 조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하나 있죠. 국민 모두의 철벽 자가 방역입니다. 감염이 오히려 새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집에 있자는 무언의 약속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가 된 시민의식일 겁니다.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바로 이 엄마의 마음같이 소박하지만 소중한 소원이 이 혼돈의 시대의 마지막 믿을 곳입니다. 8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코로나와 살아가기였습니다. 태풍 바비는 일본 북서쪽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 중입니다.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접근해서 서해상을 지나 목요일에는 북한 지역으로 상륙하겠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들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가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강수량인데요. 제주도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내일 밤에는 남해안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 외 내륙 지역은 내일까지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제는 또 태풍 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